저희 책마루 인문학 강연 5회차 강연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입구 쪽에 있는 이제 책방 부스는 인우동에 있는 책방 똑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건축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북큐레이션이 된 책방이어서 오늘 주제와 맞춰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회차 때는 이 한옥의 이야기를 만들어나는 김원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원천 소장님은 조계사나 창덕궁의 대목으로도 보수 참여를 하셨고요. 종로구 중점의 이제 북촌이나 이제 가회동 이런 한옥들을 또 매력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또 전통이라고 하면 또 한옥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철학을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김원천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한옥 짓는 일을 하고 있는 차무리 건축의 김원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 6월쯤에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이 자리. 그때 이 전주의 자랑이신 그 한복 장인 황인슬 대표님 강연 때 왔었고요. 지금 오늘도 제 옷에 속옷 빼놓고는 전부 전주 겁니다. 네, 신발이랑 속옷 빼놓고는 전주에서 산 거라 잘 봐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산천을 닮은 집 한옥이라고 했는데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저를 대목일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건축을 목수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궁궐에서 여기도 이제 지금 경기전 하면은 궁궐 목수들이 와서 졌는데 궁궐에서 목수일을 하고 설계 공부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2014년에 지금 회사를 만들어서 쭉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보통 한옥을 저희가 자연과 가깝고 자연 닮은 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배운 거는 그냥 자연이라는 단어 전에 산하고 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처마선을 만들 때 뒤로 보이는 산을 보면서 한옥이 자연 그래 우리나라의 산천과 닮았구나 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산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 땅의 사람들이 지은 집 한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옥이 시간을 이어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봐도 우리 선조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이라고 우리가 느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인식하는 장인 거죠. 과거를 인식한다는 건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고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사람 살았던 곳이니까 그게 작든 크든 조금 남았든 많이 남았든 생활문화유산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목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또 한옥은 나무로 짓죠. 그다음에 흙을 불로 구운 토기화를 얹고 그다음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흙을 물에 섞어가지고 벽체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료와 여기서 그 재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쓰냐가 한옥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옥을 좀 오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이 장소는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겁니다. 산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공간을 인식할 때 땅을 털을 잡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입니다. 전주이신 태조 이성계가 서울의 한양 천도를 할 때 여러 신하들이 있었지만 다 똑같이 어떤 산을 주산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멀리 관악산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정도전이 얘기했고요. 무학대사나 하륜 같은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했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산을 등지고 어떤 강을 앞에 둘 건가라는 거는 다 똑같았습니다. 결국 정도전이 이겼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양입니다. 한양도인데 뭐 건물은 조금씩밖에 없죠. 경복궁조차도 그냥 이렇게 한두 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렸냐면은 저 뒤에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봉우리하고 이렇게 능선을 다 그리고 강을 그렸습니다. 청계천 있고 한강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산천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한옥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인 종로고요. 이렇게 북한산, 북악, 인왕산, 낙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용산, 압구정, 광나루 이러면서 이렇게 굽이쳐 흐르죠. 지금 저희가 있는 자리인 여기도 동고산성, 남고산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경기전 주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집들 놓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등질지는 산이 결정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서 대청 마루에서 뭘 바라볼지, 어떤 산을 어느 방향으로 바라볼지를 결정해서 집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고 강 생각하면서 뭐든 했던 사람들이 사는 땅인 거예요. 자,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이걸 대작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한테는 도구 같은 거다. 그래서 원목이 있으면 이 원목을 다듬는 도구예요. 그래서 산에서 자란 나무를 손으로 다듬는다. 아까 제가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한옥에 남아 있다고 그랬죠. 기술이. 자, 우리가 도구를 만드는 이유는 이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나온 저겁니다. 그 도끼, 손도끼. 지금으로 따지면은 맥가이버 칼이죠. 짐승의 껍질도 벗기고 야채도 자를 수 있고 심지어는 적이 쳐들어오면은 들어서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가 사람이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손이 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 돌을 쳐서 야채를 썰고 고기를 뭐 뜯어내고 할 수 있는 게 도구를 통해서 내 그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의 그러니까 연장이고 우리 몸의 연장인 거죠. 내 몸이 거기까지 확장된 거예요. 인간의 이제 기술인 거죠. 이게 한옥에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대작이라는 거는 나무 결 따라서 나무를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국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가 어깨가 있고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윙하죠. 스윙 궤적 따라서 이렇게 나무에 결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패질을 마지막에 하면서 평평한 면들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무도 있고 우리 사람의 손도 있죠. 저 도구라는 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엄지가 반대편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저런 도구 없었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옥 질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무를 가공해서 세웠다가 한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뭐 어떤 개인적인 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한옥은 나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 저희 맨날 집 하죠. 물론 이제 한글을 뭐 유래를 쫓아가 보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아프리카에선 집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니라는 데 이삿날입니다. 저 지붕 들고 가면 이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대들보하고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걸 이사, 그다음에 이걸 집. 그다음에 우리 어떤 선조들을 쫓아 가면은 동북 지방의 윤영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뒤에 이제 집이 보이죠. 지붕이 있고 벽체도 세웠고. 근데 이 앞에 중국 요녕성의 지하 마을인데요. 땅을 팠어요. 예전에 이걸 먼저 했겠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길일까요? 땅일까요? 지붕일까요? 지붕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어나서 겪는 뭐 햇볕, 비, 바람, 나무, 산.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파진 동굴에 들어가서 뭐 쉬기도 하겠지만 이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읽었겠죠. 본인을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전 세계에 약 한 4분의 3 정도 남아있는 고인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한옥은 이런 부분입니다. 땅에서 솟아나서 뭔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요 지점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한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짓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제가 앞서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돌 하면은 돌 2개를 세우고 위에 큰 돌을 얹죠. 대들보라고 합니다. 집의 대들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집을 보면 어떤 분들은 지붕이 너무 과해. 집에 비해서. 근데 대부분 한옥이라고 느끼면은 기둥 위에 시커먼 기와로 된 게 무게감 있게 올라가 있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대들보가 실하게 탁 있어야지 좋은 집이야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우리가 그런 집이야, 그렇게 있어야 마음이 편해, 좋은 집이야라고 느껴서 지었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한옥 지을 때 아무리 합리적으로 저렇게 두꺼운 보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대부분 그렇게 지십니다. 그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땅에 대한 생각, 나무,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 이렇게 주변에서 봐왔던 지성료들 이런 거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충남 홍성에 있는 신한옥형인데 이 지붕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 주변의 산세를 고려해 가지고 만든 지붕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쫓아가 보면은 그런 작은 수열집들, 동굴집들에서 몇몇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은 이렇게 져줘야 돼라고 했던 거를 쫓아서 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시고 프랑스에서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에게 배우셨던 김중업 선생님의 프랑스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사관을 짓는데 그들이 좀 한국적 요소가 뭔지 당신이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이분은 지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비움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어떤 그 방과 전이 공간 이런 되게 어찌 보면 어려운 어떤 건축 용어들을 쓰시는데 이분 되게 단순하게 지붕을 얘기하셨어요. 예전엔 저도 너무 상징성만 바라보고 하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요즘에 저도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 때 이 땅에 남아있던 빗살무늬 토기에 그 무늬에 해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저는 지붕이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지붕은 땅일까요? 아니면은 하늘일까요? 라고 했는데 둘 다죠. 지붕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세모나게 만들기 때문에. 중력 따라서 비를 흘려 보내기 위함이니까 지붕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추구하는 건축, 저희 회사가 담고 싶은 거는 이런 우리의 어떤 의식 같은 겁니다.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S자로 보여드렸던 그 한옥이 완성된 건데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했던 거는 이 산 때문에 했습니다. 충남도청이 지어질 때 이 산을 주산으로 보고서 했거든요. 용봉산입니다. 용봉산 자락 따라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소나무 숲을 안을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산을 보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옥, 오늘 이제 한옥 말씀 드리는데 한옥이 언제부터 한옥이라고 불렸을까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등재된 건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부르려면 뭔가 반대가 있어야죠. 양옥, 뭐 양놈집,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그 저희 개항 이후에 특히 서울 한복판 정동에 뭐 손탁 호텔, 그 다음에 어떤 지금도 있는 여러 양식 건물들이 지어지면서부터 그럼 우리 거는 뭐라고 부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당시 때 뭐 민가, 사찰, 궁궐, 뭐 기타 그냥 용도에 따라서 불렀던 거를 그때부터는 통칭해서 한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1975년도에 이제 사전에 실립니다. 불과 50년, 아직 50년도 안 됐습니다. 한옥이라고 부른 게. 네. 아마 지금 몇 분은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도 한옥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옥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뭐 기와 뭐 초석 이런 것도 있지만 기둥을 2개를 세우고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대들보를 놓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지석, 그 고인돌. 저는 고인돌이 딱 이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기둥 2개와 대들보. 그러니까 오늘 요 강의 끝나고 이제 경기전을 가거나 어디 풍남문을 가거나 그러면은 눈에 이제 익으실 거예요. 기둥 2개와 보로 세워서 지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만 독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자연스러운 어떤 대들보를 좋아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자연 형상에 맞게. 그래서 요거는 유념해서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되게 다양한 한옥 어휘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걸 한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그렇게 집 졌어. 그럼 요새 그렇게 짓니? 라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산천의 인식을 가지고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터를 잇고 터를 잡고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져졌습니다. 크던 작던. 자, 이 한옥은 제가 건축주하고 2년 반 동안 땅을 고르러 다녔습니다. 그랬다가 결정한 땅인데 그렇게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결국은 본인 태어난 집에서 약 한 30m 떨어진 데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예. 근데 이걸 또 보여드리는 거는 비슷해요.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탁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사람마다. 여기도 뒤에 뭐 이제 옥녀봉이라는 데가 있었고 옥녀봉이라서 뭐 본인의 사주랑 맞고 뭐 이런 거를 말씀은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가 내려오고 앞산이 있고 물이 쫙 오다가 확 흘러가지고 유속이 느려져서 천천히 앞으로 흐릅니다. 저희가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다 해서 장풍 득수를 그 입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야 뭐 네, 바람 막을 수 있는 집들 벽 세울 수 있고 수돗물이 있으니까 장풍 득수는 되는데 예전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편의상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장풍둑수로. 이 집 어떻게 져졌냐? 이렇게 져졌습니다. 저 뒷산이 있고 쭉 능선이 내려오고 9m 되는 터에 이렇게 집을 안 쳤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짓진 않는데 희한한 게 설계를 하고 집을 짓다 보면 집이 산세하고 닮아가요. 집의 지붕이.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네. 이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라 햇빛을 많이 들이려고 여기는 바람 막으려고 집을 좀 높이고 저기는 낮춰서 집 안까지 빛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뒷산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 아닙니다. 네, 정면으로 찍은 겁니다. 이 집은 저 뒷산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요. 땅을 파서 집을 짓는 것보다 원래 있던 오랫동안 흙이 쌓이고 퇴적됐던 땅 위에 잘 다져서 집을 놓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도 이제 그렇게 놨습니다. 그 능선을 다 없애지 않고 이렇게 집 따라서 그 능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방으로 뒀습니다. 앞산을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집은 한 가지는 뭐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산에서 저 뒤에가 어머니의 산이라면 이모 나는 아들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죽으면 일로 갑니다. 여긴 사당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그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죽을 자리를 알고서 산다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후원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질 때도 산을 어떻게 볼 거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뒷산이 앞마당에서 보이고 집의 정중앙을 산의 중심에 놓지 않고 조금 왼쪽으로 틀어서 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중하게 놓으면은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산이 조금은 옆에 있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산의 시선을 조금 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완공한 집인데요. 개화동에 있는 은행나무 집인데 46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이제 처음 갔다가 2020년 가을에 갔다가 와서 그린 그림일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집 개화산의 능선을 쭉 그리고 집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46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1955년에 지은 집인데 그 전에도 집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가 안동건시 시종마을인데 그 서울의 개화산 건너편에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행주산성 임진왜란 때 아시죠? 네, 행주대첩 권율 장군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살아왔다고 하네요.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고 요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네, 서당계 3년이 넘어서 이제 풍어를 조금 읊을 수 있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 예전에 좋은 터를 잡으셨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집은 이 옛 선인의 그 생각에 그냥 제 생각을 조금 얹는 거 정도에서 해야 되겠다 했던 집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산이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 낮아집니다. 여기 동부간선 수로네요. 여기는 올림픽대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원래 이랬습니다. 네,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저희 집이 한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1955년에 지으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갔죠. 살리세요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 지었던 집이고 이렇게 막 시멘트 기와가 있었음에도 안에 태를 보니까 좋아서 살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설계합니다. 여전히. 근데 이 집은 1955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제 본인
큰 원래 본 잡을 은퇴하시고 새로운 이제 좀 인생을 사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본인 집은 조금만 한 10평 정도만 사시고 나머지는 카페로 바꾸세요라고 제가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아까 그린 것처럼 이 집을 잡을 때에 뒷산을 어디로 두고 빛을 어디로 받고 했던 요 원래 집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했던 집을 이렇게 이어서 2층을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2층을 놓은 게 이 자리가 원래 이 전에 목수 이 주인이 놨던 대청 위에다가 놨습니다. 부엌이 있었고 앞마당, 사랑마당, 뒷마당 남기고 본인은 여기만 사시라고 그랬어요. 저쪽 뒤에. 이건 중간에 좀 찍은 건데 짧게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집이 지어질 때 보통 앞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집에서 정면. 좀 전에 그 모습입니다. 집 지을 때 중간 지금 모습이고요. 근데 걔를 받칠 게 지금 여긴 사실 여기도 뼈대가 없잖아요. 근데 목구조면 좀 가벼우니까.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원래 남아있던 홍살입니다. 대문이.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랬어요. 이게 이제 집이. 1층과 2층이 복합된 구조인데 원래는 이제 1층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차무리에서 1층 그러니까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사랑채 한 칸과 안채 한 칸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통로였던 부분을 합해서 2층 3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이제 구조는 축을 굉장히 따라서 이제 2층을 좀 놨고요. 독특한데 기존에 사용하지 요즘 않던 설계 이렇게 공간을 합니다, 한옥.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사랑채와 안채 건물이 지어진 축이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직각도 아니고 약간 이제 90도보다 큰 둔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이 좀 약간 틀어져 보이고 안채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이 집의 어떻게 보면 묘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되게 유명하신 기존에는 교편수님이시고 그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그러니까 아치 이렇게 안에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구조로 시뮬레이션을 다 돼 있었는데 돌려봅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원래 창고였던 데는 카페의 그 이제 주방 겸 인포메이션이고요. 사랑채, 안채. 그다음 저 뒤에 이제 기거 공간까지 해가지고 만들었고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 멀리 행주산성 보이고 한강 보이고 서울이 개발된 공항동에서 개화동까지 개발된 모습이 쫙 보입니다. 원래 있던 한옥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창호들 끼고 여기는 이제 그 은행나무의 학명이 진코거든요. 그래서 긴코 카페라고 지금 긴코 서울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집도 원래 있던 생각 위에 얹었다면 가능한 재료들도 다 부숴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 조금씩 덧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들도 전부 예전에 남아있던 거에서 조금 덧대서 만든 카페 내부입니다. 처음에 장사하시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장사하냐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140석이 거의 뭐 주말 같은 때는 하루 종일 차더라고요. 이제 그거였어요. 이렇게 오래된 아까 되게 허름하잖아요. 이
65세가 이제 다 되신 이분들이 이거를 지키고 사시는 게 자기 돈으로 이 한옥을 고치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가족도 많고 하니까 조금씩 십시일반 아니면 노동력을 대거나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될 만한 리테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지금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가면은 진짜 맨발로 나오십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 선조께서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저런 문양도 남기셨고, 사실 이 동네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이 집 질 때도 사실 짓고 나서도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한 7남매가 사이가 안 좋다가 이 집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나서 너무 다들 고맙다고 저한테도 했습니다. 전주에도 많이 남아있죠. 오래된 한옥들도 많이 남아있고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냥 생돈 들여서 만들 거냐 고칠 거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를 어떻게 할지를 궁리하고 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층이 이게 2층 한옥을 질 때 1층에 나무를 내리면은 나무가 썩으면 단층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층고가 높아지면 아래 썩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치 형태로 벽돌로 1층 구조를 잡았습니다. 원래 있던 사랑채의 텐마루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계단은 여기 만들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텐마루 따라서 계단을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2층으로. 이게 우리가 만들어 오는 마루, 텐마루, 대청, 그다음에 쪽마루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그 용도를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명명한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이제 평창에 지은 집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2년을 같이 땅을 보러 다니시다가 결국은 본인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광산을 하셨던 그 자리 옆에 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그냥 돌아다니지 말자고 하려고요.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바로 옆에 어차피 얻으실 거면서 근데 이 땅을 잡을 때 제가 앞뒤 오른쪽 왼쪽 산을 또 다 올라가 봤습니다. 저 앞에 이 산이 여기선 제일 중요한 산인데, 그래서 이게 한옥이 산하고 강을 인식하면서 털을 잡고 거기에 방향을 어디에 방을 놓고 창문을 어디 뚫고 하냐에 따라 한옥이 그래서 이제 풍경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풍경의 일부가 된다는 건 그 한옥 어딘가에서 내가 보는 장면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기는 우리 앞산이야. 저거는 우리 집에서 건축가가 그랬는데 좌청룡이래. 좌측에 있어. 이게 집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는 거주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등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산만 탑니다. 집 질 때. 이렇게 뒷산 올라가서 지도 놓고서 땅 어둠에 안채를 놓을지 이런 결정들을 하고요. 앞산에 올라가서 또 보는 겁니다. 이 땅을. 이것도 핸드폰으로 거기에다가 깃발 꽂으세요, 뭐해요 해서 이제 꽂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옛날에 다 이렇게 지셨대요. 물론 휴대폰은 없었지만 올라가서 보고서 자기가 저기에 안채를 놓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원도여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도 시간도 있고 생각도 있는다고 했던 건 강원도에 집을 지을 때는 그 지역에 오래됐던 민가들을 꼭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따뜻함과
그다음에 시원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자연적인 패시브 하우스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집들, 마당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강원도의 집들이 물론 추위도 있는데 소나 돼지나 닭이나를 집 안에서 키우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야생동물하고 아마 관계가 있을 겁니다. 맹수들하고. 그다음에 통나무도 엮는 방식이 굉장히 단단하게 엮어요.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평면에 적용했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발 신고 들어가서 신발 벗고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 집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옥을 질 때 나무를 어떻게 베서 나무를 켜서 집 짓는지를 앞쪽에 짧게 한 2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건축주가 소띠고요. 그 아들도 소띠여가지고 소들이 와서 쉬라고 우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 베서 맨 처음에 건조시키기 전에 이렇게 필요한 치수보다 약 한 30mm 정도, 3cm 정도 크게 해서 켭니다. 이거는 충격감이에요. 우리 이렇게 소매 처마선 얘기하죠. 처마선 만드는 목재입니다. 이게 이제 기둥재. 나무를 목수들은 아까 이렇게 제재할 때 이 나무는 기둥으로 써야 되겠다. 몇 번 기둥. 대들보로 써야 되겠다. 이거를 이때 다 결정합니다. 돌은 익산에 있는 황등석, 그래서 멀지 않죠. 예전에 이 큰 집들을 다 사람 손으로 날라서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은 정말 좋습니다. 못 안 쓴다고 하는데 거의 맞습니다. 지금도 못 안 써서 하고요. 이 집은 되게 큰 집이라서 저한테 요청하셨던 게 자기가 중국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좀 외국 손님들 왔을 때 그래도 한국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손님이 오는 집이라서 집 한 채에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평창이라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차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밥만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사랑채인 거죠. 사랑채가 요즘엔 식당채로도 많이 씁니다. 남자건 여자건 대부분 이렇게 오시면은 요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요새는. 네. 이렇게 이제 한옥들을 짓고요. 이 집은 이 이후에 굉장히 큰 또 앞쪽에 고려 시대 양식을, 고대 양식을 이렇게 차용해서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거창이라고, 예전에 퇴계 선생님이 죽기 전에 한번 가서 거기서 저기 천에다가 발 좀 담궈봐 이랬던 동네입니다. 뭐 전쟁 이후에는 빨치산들이 살았다는 동네긴 한데요. 사실 그 이유가 피세지여가지고 엄청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했던 이유가 제 그 지리, 풍수 지리를 알려주신 교수님께서 이때 이제 한 2015년인데 10년 전에 사신 집인데 한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한번 와서 봐주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거창 한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내려갈 수는 없는데 하다가 이 선생님이 어쨌든 10년 전에 사신 땅이라고 하니까 땅을 진짜 보고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이분이 샀으면 막연하게 좋은 땅 아니었을까라는. 네. 근데 여쭤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냥 제가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 산맥에 어떻게 오르고 뭐 앞에 담이 있고 대문이 어디고 이렇게 그렸던 장면인데 이런 집이었습니다. 남덕유 쪽이었고요. 근데 10년 됐는데 집이 이제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죠. 비어져 있었는데. 여기 창고, 슬레이트도 올라가 있었고요. 이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 번 더 갔죠. 그래서 이때는 제대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선생님한테 대문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분한테 저를 약간 시험한 거예요. 이분이 대문을 선생님 원래 여기 있던 대문을 일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의 대답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짧게 네 그러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었고, 예, 이랬던 집이고요. 저쪽에서 이게 신기했던 게 10년 동안 비워졌는데 집이 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랬던 집을 고쳤습니다. 네, 상향식도 하고. 예전에는 서울이나 이렇게 우리 전주처럼 잘 사는 동네가 아닌 산골에는 부엌에서 불 때면은 집을 다 통과하게 했어요. 벌레도 죽여야 되고 뱀도 쫓아야 되고, 초가집인 경우는요. 그래서 새카매요, 집 전체가. 네, 그랬던 집을 고쳤습니다. 근데 희한했던 게 이런 건데, 제가 10년 전에 사신 땅이 뭐 이런 어떤 위치가 좋은 겁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여기 구두를 뜯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여우가 나왔어요. 정가운데서. 근데 그 여우가 부패가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꼬리를 이렇게 둥글게 말고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거의 변함없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년 비워졌는데 한옥이 안 무너지고 이렇게 지금 쌩쌩한 기둥을 가지고 있네요가, 여기서 여우가 나와서 그걸 그대로 요 바로 뒷산에다 묻어줬는데, 저희 막 가끔 무슨 피라미드의 어느 지점에 넣으면은 사람이 썩지 않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 이제 날씨 건조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선 자리, 배수 잘 되고 바람 잘 통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게, 네,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분도 그거를 어디서 뭐 본인이 발견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배워오신 거란 말이죠. 뭐 최창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워오셔서 저한테도 또 알려주시고 저도 또 알려주고 이러면서, 야 이게 좋은 땅이지 않겠니? 흠이 있으면 흠을 조금씩 보듬어가면서 비보하면서 해라고 했던 것들을 계속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산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드렸던 대문 위에 이제 시멘트 기와는 다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잘 완성돼서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이 옆에도 지금 땅을 계속 사시는 거 보면은 이 주변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옆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박하게 살고 계신 줄 알았더니 땅을 다 사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새 짓는 서울에 그러면은 무슨 산천이 있고 뭐가 있어? 거기 뭐 땅도 없어가지고 막 아파트 높게 짓고 하는데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주변을 맥락을 읽는 거죠. 내 앞에 어떤 건물이 서 있고 우리 집 옆에 언덕이 있는지, 그래도 예전에
저기 하천이었던 계곡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긴 북초원입니다. 혹시 북초원 아시나요? 서울의 종로구. 네. 예전에 청와대에 있던 자리 옆쪽입니다. 한옥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아마 다음 주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옥들이 쫙 있는데 여기 원래 한옥이 있던 자리를 이 주인이 사서 한옥을 다 부셔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만났냐? 부수는 날 기와를 다 내리고 부수는 날 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버리지 않고 저희 창고에 갖다 놨습니다. 나무랑은.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설계들을 요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상업시설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저는 견지하는 거죠. 뭘 견지하냐? 이 땅이 이 왼쪽 위가 높고 오른쪽이 낮습니다. 한 4.5m 차이 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원래 있던 능선 따라서 집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 안쪽에 사는 마을 사람들한테 마당을 주세요. 바깥쪽에 길 도로에 관광객들한테 마당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담장 없이 여기서 사람들 쓰세요. 이 안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내려오다가 이 마당 쓰게 하세요라고 해서 설득해가지고 능선 따라서 산의 능선 따라서 이렇게 졌습니다. 원래 땅의 높이 맞춰서. 네, 이렇게 설계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치수별로 다 설계하고 미리 다 만들어서 조립합니다. 서울에서는요 현장에서 대패 소리 내면 큰일 납니다. 네, 민원 때문에 공사 못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다 지어졌는데 짓는 모습입니다. 이 기술은 아까 처음에 제가 대작이 말씀드리고 상과 나무, 도구가 지금도 다 그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구가 좀 달라졌죠. 여기 지금은 이제 가회동에 있는 가회동 성당이라고 한옥이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고요. 전통 기술로 다 했고 대신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은 네, 요즘에 젊은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이제 제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지하가 한 6m짜리 높이가 있어요. 이 정도 됩니다. 지하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그런 어떤 산의 흐름이나 뭐 전통 마당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도시에서 기능을 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장 같은 게 있어야죠. 사실 북촌에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만 왔다가 쑥 빠져서 여기 이제 그 기능을 좀 지하에 넣으시라고 했고, 네. 제가 그래도 궁궐에서 목수일을 배워서 눈이 좀 높아가지고, 네, 이런 되게 그 한옥들 지을 때 건축주들이 되게 힘드십니다. 네. 지하에서 하늘을 좀 뚫었습니다. 저는 이제 빛 우물이라고 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서울 북촌 오시면은 그때는 여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와서 여기에서 좀 쉬어서 앉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라고 했고, 북촌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화장실도 좀 쓰실 수 있게. 그러니까 민간이 지었고 기업이 지었지만 좀 이렇게 공공에 내놓을 수 있는 땅도 내놓고 와서 쉴 수 있게 하고 내부도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상냥식 이렇게 해요. 모래시장동 놓고요. 그 다음에 네, 돼지머리 이런 거 안 넣습니다. 돼지머리 케이크 이런 거 넣습니다. 네. 저기 뒤에 상냥도 건축주가 성경의 구절을 넣으셨어요. 영어로.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 대신 의례는 남아 있는 거죠. 의례를 남기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도 남겨요. 요새 다 그렇게 하니까요.
원래 있던 돌들도 썼습니다. 이 땅에 있던 버리지 않고 돌들을 그대로 갖다 놨다가 썼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은 저한테 좀 요청 주셨던 게 요즘 한옥들 어떻게 짓나요? 어떤 한옥들이 있어요? 라는 주제였는데 요 한옥은 저희 사무실입니다. 1938년에 지은 한옥이고 해화동에 있는 한옥인데 저는 이런 것들 한옥에 붙어있던 생활 흔적들 가옥 번호표 전기 무슨 이런 것들 다 남겼고 이런 거 다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이 시간을 이어간다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흔적을 계속 남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지우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내가 뭐를 지키고 남겨야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수고 또 다른 데 가서 새로 살아야지 보다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살았던 아파트들 좀씩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뭐 지금은 뭐 회의실 그다음에 오피스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938년에 당시 때 지어진 집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북촌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매장이고요. 여기도 네 원래 있던 것들을 가능한 남겼는데 이거 너무 크니까 이 요즘 이제 기업들이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유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되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바깥에 나가면은 걔네들 막 야 이거 뭐 150년 된 집이야. 그거를 막 갤러리로 쓰고 있고 가면은 그냥 시간에 그냥 확 깨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1930년대 초반에 지어진 한옥과 뒤에 1960년대에 지어진 양옥을 아모레 퍼시픽의 오너가 매입을 해서 본인의 할머니가 처음 개성에서 시작했던 시기였던 1930년대를 한옥에 본인 아버지가 한국 서울에서 공장을 만들었던 1960년대를 양옥에 넣어서 그거를 좀씩 이렇게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한옥과 양옥을 했고 여기서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여기 원래 있던 재료를 진짜 잘 보관해줘서 그대로 써주세요. 그게 더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거를 다시 뭔가 지금에 맞게 조금씩 수리하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 건축주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이어갈 수 있구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작은 역사들이 축적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려고 했고 저희가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한번 그 북촌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점으로도 이렇게 쓰고 이건 소격동에 있는 국제 갤러리의 한옥입니다. 1930년대에 지어졌고 잠깐 뭐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가수인데 서태지가 잠깐 살았던 한옥이라는데요. 네, 그 한옥을 이렇게 고쳤고 창덕궁 옆에 이런 레스토랑들도 있습니다. 북촌에 손님들을 모셔서 차를 대접하는 이런 공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한옥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1, 2년에 지어진 한옥들입니다. 1, 2년 전에. 네. 근데 거의 대부분 1930년대, 1940년대에 지은 한옥들을 고쳐서 만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점으로도 쓰고 있고요. 이건 이제 주방. 이 집은 서울시에서 오래된 한옥을 매입을 해서 한옥에 살기 힘든 청년들한테 쉐어하우스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했고 1920년대에 지은 한옥들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지금처럼 뭐
80년, 90년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지면 다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오피스로도 씁니다. 이 집은 좀 재밌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지으셨던 집을 증손자가 결혼 자금, 결혼식장 얻고 뭐 사고 뭐 하고 이거를 그 돈을 가지고 저희한테 한 3번 찾아왔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3번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한옥 창호 못 넣고요. 플라스틱 PVC 창호 넣어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네, 이렇게 고쳤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죠.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3번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이 집은 아티스트들이 좀 와서 그림도 그리고 잠도 자고 돈이 어디 있나요 그 사람들이. 옆에다가 그림 했던 것도 전시도 할 수 있는 한옥 공간으로 1920년대 지어진 한옥을 고쳤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김고. 네, 뭐 기업들이 이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뭐 경복궁, 창덕궁 가는 것도 좋고 뭐 인스타에 올리게 뭐 강남 오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도 1920년대, 30년대에 만들었던 이런 마을이 있어.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네, 그게 남아 있으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집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그 계단으로만 만들어진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베슬이라고 하나요? 그 헤더윅이라는 건축가도 왔었고요. 네,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고 막 뭔가 되게 정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국적인 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여기는 저렇게 지금 남산이 보입니다. 이 건축주가 이 집을 살 때 2005년에 저 남산이 보이는 거를 딱 보고서 사신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아까 2년 동안 땅 보러 다닌 데하고 여기도 와서 남산이 보이네. 저 남산 타워를 뭐 본인 아버지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그때 제일교포 분이 들어와서 지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볼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이 집도 네, 잘 완성이 돼서 지금은 되게 많은 해외 유명인들이 와서 북촌도 보고 저기 서울에 저렇게 발전된 모습들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되게 한옥에서는 보이는 게 산이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어진 땅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볼 건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산을 올라가 본다고 했잖아요. 한옥에서 풍경을 드린다가 보통 이제 차경이라고 하거든요. 경치를 드리다, 차용하다, 뭐 이런 뜻인데 내가 집에서 산을 보는 그 시선이 있잖아요. 그럼 집 짓기 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는 거는 나중에 그 집이 지어지고 나서 그 거기 사는 사람의 시선이랑 저랑 만나는 겁니다.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땅을 보는 그 시선과 그 시점이 나중에 반대예요. 딱.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옥 지을 때 그렇게 짓습니다. 안방에서 문을 열었을 때 건넌방에 어디가 보일 건지 그거는 제가 설계를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그 안에서 사는 가족들이 그 시선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저는 배운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을. 북촌은 이게 저는 정상이라 이게 북촌의 풍경입니다. 저 건물들이 싹 사라진 모습이 아니고 네.
이 집은 공주에 있는 한 400년 동안 짓고 좀 부서지고 화재도 나고 하면서 계속 유지됐던 집에 전소됐던 사랑채를 제가 현대식 양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안이 좀 저기 개방을 다른 분들한테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겉만. 네. 이런 집들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7평짜리 한옥도 합니다. 이게 제가 서울에는 여기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저 안쪽에는 되게 작은 필지들이 예전에 나눈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필지들은 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버려진단 말이죠. 10년, 20년씩. 그러면은 거기에 뭐 고양이 시체도 나오고. 네. 그런 데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쓸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땅이 12평인데 뒷집 도로가 물고 있어서 10평이었고요. 여기 안쪽에 땅입니다. 서울에 되게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셨던 삼계탕집 옆에 있는 이런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요랬습니다. 이랬던 한옥을 제가 땅을 사가지고 오신 분,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한테 여기서 이 집을 꼭 살려라.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면서 살려라. 네, 여기서 신혼집은 못하니 돈을 벌면서 살리는 거고, 저는 여기가 빈집으로 버려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환경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계합니다. 7평인데 도면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스터디도 하고, 시장 조사죠. 일종의 시장 조사하고 해서 이런 컨셉으로 뭐 빛나는 방이다. 땅이 10평이니까 지금 10평 집이 아니고 10평짜리 거실인 집들도 많죠. 근데 10평 땅에 한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컨셉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나중에 완성됐던 건데, 여기가 땅이 빨간색이 12평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1평, 뒷집이 또 1평 정도 물고 있어요. 그래서 10평인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마당 있고, 침실 있고, 대청 있고, 싱크대 있고, 책장 있고,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 욕조, 현관. 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하룻밤을 좀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합니다. 뭔가 이 작은 집인데도 이렇게 설계를 하죠. 7평짜리를.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가 왔을 때 이걸 다 느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해서 시공하고, 네, 이렇게 완성됐어요. 네, 이건 이렇게 7평입니다. 이 건축주가 어떻게 제가 그 하루 저녁에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셔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현가, 뭐 미래 가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만, 전 되게 단순하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를 투입하시려면 비용을 이 정도를 한 35만 원 정도 받으십시오. 하루 저녁에. 이랬던 집이고요. 이 집은 너무 조그매서, 그리고 옆에서 작업할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뒷집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다 만들어 와서 조립했습니다. 들고 들어와서 조립. 저 벽체도 다 조립한 거예요. 밖에서 다 칠까지 해왔습니다. 한옥이 그게 좋습니다. 예전에 다 사람 손으로 지었잖아요. 좀 웬만한 장정들은 기둥 그냥 메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업시설이 한옥에 들어온다 하면은 다들 마찬가지지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현대 한옥에서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얘를 어떻게 지킬지는 그냥 내 생돈을 다 넣어서 계속 고쳐가면서 사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변경 전이고 후고요. 네. 여기는 이분은 1년 만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또 2호점을 내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버려진 오랫동안 안 쓰는 한옥을 좀 싸게 매입해서 네, 고쳐서 쓰고 계십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밝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뭐 이건 제가 제안했던 건데 외국 손님들이나 시민들이 뭔가 그냥 비싼 스테이만 갈 게 아니고 좋은 숙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으셔라 서울시에 제안해서 지금 북촌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숙소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한옥이 지금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 옛날에 대가족이 살 때나 큰 집들을 다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지 지금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진다고 하면은 또 아쉬워하는 거죠. 근데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왜 없애시나요? 했을 때 그분들한테 네, 할 말이 없는 거죠. 혼자 남았는데 그 집을 지키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의 저는 전문가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라운지도 있고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뭐 차도 마시고 할 수 있고 저 위에 이제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한옥을 보여드렸는데 뭐 저희 회사의 어떤 길을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뭐냐 하면은 요 집은 여기서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소개는 안 할 건데 여기 완주 구이마을 있는 저쪽에 모악산 있는 데 있는 집인데 양옥인데 한옥처럼 지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은평에 있는 한옥 마을입니다. 아파트 30평대, 40평대 사시던 분들이 한옥에 와서 산다고 할 때 다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본인도 적게 해가지고 옷도 버리고 와서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옥을 질 때 그게 양옥이든 뭐 이제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데는 지하든 본인 원래 살던 방식을 연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를 이렇게 판 집이고요. 여기 다 지하입니다. 지하에 욕조랑 산이 보이는 장면. 썬큰 이 집인데요. 지하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요구를 한옥 안에서 면적을 가지고 다 사르셔라 비싼데요. 그러면은 양옥도 일부 짓고 한옥도 짓는 거죠. 필요한 건 한옥으로 짓는 거죠.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장면을 처음부터 생각한 겁니다. 저 산이 어떻게 보일 건지, 어떤 높이에서. 여기 이제 안방 나와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노부부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의 방에서 나와서 저 장면을 이제 매일 보시면서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랑 아들이랑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남한테 피해 주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실컷 하시라고. 요즘 한옥들이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도 그렇고 여기 전주도 그렇고 지금 사시는 공간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다세대, 다가구, 빌라, 아파트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한옥이 100년 전에부터 불리기 시작했고 한옥을 그러면 양옥과 대비해서 불렀다. 그때 양옥은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으니까요. 그럼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 한옥인데 지금 아파트는 도대체 뭔가요? 서울은 60% 이상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70% 가까이. 그건 한옥이 아니고 늘 우리가 뭔가 사고 팔고 떠나야 되는 집만으로 볼 거냐? 그렇게 새 집을 계속 지을 거냐? 이에 대해서 좀 제가 이 작업은
서울 도심에 있는 빌라입니다. 아파트 평면을 가진 빌라고요. 빌라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공사 전에 이랬습니다. 한옥을 그냥 지어서 살만한 땅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빌라 내에 아니면 공동주택 내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넣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베란다랑 거실만 한옥과 같은 구조를 넣으시죠 라고 했고, 한 칸 반짜리 한옥 거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한옥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생활이 익숙한 장소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쓰든 아니면 가족이 잠깐이라도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즘 막 부엌도 막 4천만 원 막 하는 것들이 있고 한데 뭐 그 정도 비용에 거실을 하나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아파트를 좋아하고 왜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하느냐는 경제 논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은 주변에 동네가 있고요. 시장, 전통 시장이 아니더라도 마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다 마트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손잡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테마파크 같은 데도 가고 뭐 멀게는 가까운 데서 뭔가 이케아 같은 데도 가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는 차 가지고 가서.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한옥이, 그런 삶을 한옥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면적과 공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보면은 내가 살 동네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어느 동네 갔는데 아 여긴 조용하고 나랑 맞고 산책하기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장터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집이 더 행복해져요. 내 집 안에서 모든 걸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집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해화동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남양안 골목을 들어와서 내 집 현관을 열고 들어와서 보이는 장면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생각할 때 아파트가 이렇게 쌓여진 모습만 보면은 사실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작은 공원, 뭐 냇가, 시장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건 이제 설계하는 한옥 비슷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이들 방 들어갈 때의 문 하나만 바꿔주는 거죠. 네, 요즘 이제 뭐 워낙 그 부엌이 중요하니까 부엌은 조금 톤을 맞춘 거고요. 여기 한 전체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었던 것 같고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그 기업들이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한옥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있는 자리에 이 안에 한옥을 지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주일 전인가요? 여기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은 한국문화의 전당인가요? 거기에 한지 센터 있는 입구 유리 블럭 안에 한옥 있어요. 4칸짜리. 저희 회사에서 지었어요. 2주 전에. 그거 계속 거기 남아 있을 거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옥을 계속 뭔가 이 땅에다가 계속 지을 수 있느냐?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조금씩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에 그냥 언뜻 그게 인테리어든 구조물이든 두는 거죠. 여기는 이 기업의 이제 좀 VIP 손님들이 오는 장소였고 다 오면은 그냥 물건 사라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좀 편안하게 앉을 텐마루 같은 거 놔주셔라 했고, 이 목재는 서울에서 재개발되면서 1960년대 지어진 한옥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를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돌도 그렇고 다. 해외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남 한복판에 빌딩 안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뭐 빌딩 숲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무 숲이 되는 거죠.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이걸 제가 놓으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1억짜리 다랑아리를 놓으니까 아무도 여기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치워놨어요 지금은. 네. 이런 한옥도 지어집니다. 아까 잠깐 중간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지금 그 탄소, 기후 문제들 때문에 나무로 집 짓는 거를 공공건축에서 이제 많이 시행하려고 해요. 근데 나무로 집 짓는데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면은 사실 탄소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목재를 가지고 큰 나무가 없으니 잘게 쪼개서 좀 천연 접착제로 붙여서 건물을 짓자가 이 여기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뻘프제나 이런 걸로 쓰이는 낙엽송으로 했던 집이고요. 어린애들이 숲을 체험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뒤에 저 숲이 보이죠? 안에 들어가면 이 모습입니다. 보통 마당을 정면에 두거든요. 여기는 이제 뒤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신발 벗고 막 들어갑니다. 숲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저 창은 애들 눈높이에다가 뚫어놓은 겁니다. 아래에다가 벽을 안 두고 여기도 올라가, 여기 막 뛰어다녀 라고 한 거예요. 저 뒤에 산 보이고 숲 보이고 건물 안에서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근데 여기서 뒤를 돌면은 제가 보게 한 게 있어요. 어디 산다?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사는 신도시 아파트가 저 멀리 보이게 했습니다. 이 창으로 저렇게. 이게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산천 인식이라는 건 그 산천은 이제 도시에서 단순히 자연이 만든 산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든 도시의 모습도 같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질 수 있다. 한옥 자세히 보면 한옥 아니에요. 이 집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들어와서 문 열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했고 이제 뭔가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막 뛰다가 바깥에 나갔을 때 숲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뛰다가 옆에 애들 뭐 실내에 있는 애들도 있고 저쪽으로 나가면 다시 숲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계를 한 거는 뭐 개인적이기보다는 다 그런 또 누가 쓸 건지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앞에 아파트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냇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옥에 인식하게 한 겁니다.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한옥 짓는 방식하고 지금 짓는 게 유사하죠. 네. 저건 이제 가위 형태라고 해서 시저 트러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고 다 쪼개진 나무를 엮어서 저렇게 기둥을 만든 겁니다. 저거 이제 엔지니어드 목재, 공학 목재라고 하고요. 근데 희한한 게 저 공학 목재가 수입이 되게 많은데 이게 낙엽송으로 사람 좀 손으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만들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라고 되게 또 친근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산천을 닮은 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그게 어떤 거든 사람과 자연, 산천을 구분하지 않고 친화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한옥처럼 뭔가 집을 만질 수 있고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느낄 수 있고 끝으로 우리 대부분 도시에 살고 앞으로는 도시에도 모일 테니까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공동주택들을 우리가 한옥이라고 보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애정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20분을 더 썼네요. 질의응답 30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한옥 재료 나무는 주로 뭘 쓴가요? 우리나라 소나무를 많이 쓰고요. 당연히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목재였고 그 이후에 원조받은 목재로 지은 한옥들이 뭐 여기 전라도 지방 전주에도 있고 저쪽 뭐 광양, 광주 이런 데 남아 있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재 반, 수입한 목재 반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이동요? 그렇죠. 올때 그렇죠. 그 옛날에 이렇게 배 이런 선박 시설 이런 게 요즘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로 그 이동하나요? 올 수 있나요? 우리나라로만 그러니까 배가 올 때 지금 우리나라 수입 목재는 이렇게 질 그렇게 등급을 나눴을 때 그렇게 좋은 목재를 우리가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대체재로 수입 목재를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싼 목재를 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오냐면은 저쪽 북미에서나 아니면 여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목재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죠. 근데 우리나라로만 오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세 군데예요. 중국, 일본, 한국. 그럼 좋은 목재들은 그네들이 다 가져가요. 비싸고 좋은 목재들. 우리나라에 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만큼 실어서 우리나라 별로 쓰지 않거든요. 나무집을 별로 안 짓고 다 대부분 아파트를 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에 떨구는 정도 수준이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코로나 때 되게 비쌌었습니다. 목재가. 코로나 때는 이동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좀 비쌌던 부분들은 있었는데 다시 지금은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수입 목재가. 네, 그리고 질이 그렇게 좋은 목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목재가. 수입 목재도 비싼 건 정말 비쌉니다. 네, 말씀처럼. 근데 그걸 안 쓰죠. 한옥질 때는 잘. 네, 혹시 또 네. 네, 원래 그게 제가 그 자료에 있었는데 그거를 지웠어요. 왜냐면 이게 마치 뭐 건축비만 보시면 안 돼요. 서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그 땅값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거기는 땅 가격 건물 다 짓고 하는 데까지 한 4억 5천 정도 들었어요. 땅부터. 근데 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미리 그거를 계획한다는 게. 그리고 건축가랑 만나서 아니면은 뭔가 시공업자랑 만나서 어쨌든 만약에 4억 5천을 지금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안에 써야 된다.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언제 돈을 그 정도를 이렇게 그래 손익분기점 내지는 회수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하든 한옥을 고칠 때 그래서 좋은 집을 좀 살 필요는 있어요. 뼈대가 괜찮은지. 그럼 돈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한 4억 5천 정도 들었고 1년 만에 한 1억을 버셨어요. 그러면은 뭐 네, 부동산 뭐 언어로 뭐 캡레이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이자뿐만 아니고 한 3년이면 되는 거죠. 네, 네. 아파트 안에 한옥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그거 한 3,500, 4,000 정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거실만. 그러니까 그것만 하셔도 돼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물론 요새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침대가 거의 뭐 공공 영역이 됐잖아요. 거기서 뭐 온갖 거 다 보시고 하니까 예전에 거실과는 또 다르죠. 이게 희한한 거죠. 예전에 TV에 송출되는 그 방송이 한 4개 정도 될 때는 우리는 다 거실에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딱 집에 들어가서 보세요. 밥 먹으면서도 서로 눈 안 쳐다보잖아요. 네. 아까 전에
뼈대가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저도 전주에 버려진 집들을 좀 보러 다녔는데 제가 볼 줄을 모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헌집을 구할 때 어떤 거를 주로 보면 그런 걸 조금 판단을 하는데 이 집이 뼈대가 좋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요령이나 이런 게 뭔가 있을까요? 저는 좀 직관적으로 보긴 하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아까 10년 됐는데 이 집은 왜 멀쩡하지? 그다음에 뭐 거의 박제돼서 뭔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땅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원 땅이냐? 여기 만약 여기다 그러면은 저쪽 지금 우리 누각 있는데 뒤쪽으로 저 위에 이제 그 벽화 있는 마을 말고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능선 자리에 있는 한옥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볼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땅만 볼 수는 없겠죠. 집을 가서 봤는데 너무 이렇게 푹 묻혀 있는 데들은 집이 나무 집이 조금 훼손됐을 가능성이 커요. 습기가 이렇게 모이거나 이런 자리들은. 근데 그런 자리 안 좋냐? 만약에 내가 조금 그 땅이 너무 그래 저렴해. 집이 좀 훼손됐어도 그럼 그걸 개선하는 방식은 아까처럼 바람길을 만들어주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재료들을 유리를 많이 쓴다거나 그 다음에 아래에 뭐 저기 그 땅이 빨리 마르게 땅 안에다가 숨구멍을 넣어준다거나 뭐 암거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시키면 돼요. 나쁜 땅은 일단 없다.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훼손도를 보긴 해야죠. 어떤 땅이 좋은가는 그래도 어떤 한옥이 좋은가는 한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환경이 조금 뭐 습하냐 아니 바람이 그래도 좀 통하냐 햇빛이 잘 드냐 정도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이라면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마을 한 400년 이상 무슨 시족 마을이 있었다. 그런 좋을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면 400년 동안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했던 장치들이 있거든요.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데들은 언덕을 만들어서 평산나무 같은 큰 나무를 심어서 바람을 막고 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 우물터 이런 데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땅도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으니까. 오래된 마을을 가서 거기에 빈집을 찾는 게 좋죠. 네? 혹시 포스트잇? 네. 다름 아니고 만약에 한옥이 지금 살지는 않는데 굉장히 괜찮은 한옥이 보였어요. 예를 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한옥이 보여서 내가 원하는 땅에 혹시 아까 그 여러 가지 자재들을 1930년, 40년대 뭐 이런 자재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치한 것처럼 그 한옥을 혹시 이렇게 뜬다고 하죠. 이렇게 떠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는지. 맞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한옥을 뭐 기존에 있는 걸 조금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훼손 상태가 거의 없다면 새로 한옥을 짓는 거하고 어떤 이점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도 한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한옥이 나오는 좋은 관리가 잘된 한옥이 나와서 가서 보면 문제는 너무 오지여서 근데 관리는 너무 잘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떠서 가져가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땅에 사실 저도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한옥 상태가 너무 좋다면 만약에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이거를 떠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고 가격 면에서도 새로 짓는 것과 그걸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과 그리고 떠서 가져가는 것과 어떤 게 조금 이점이 있고 차이가 있을지. 떠서 가져가는 한옥은 가능하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냉천동이나 충정로에서 뜯었던 한옥을 갖다가 빌딩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가능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용 면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배 내려와서 하는 어떤 그 목재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목재를 사서 가공해서 그냥 평지인, 그러니까 건물이 없던 데다가 짓는다. 와, 다른 데서 있던 거를 흙 다 털고 기와 손으로 내려서 다시 이 땅에 가져와서 기초하고 이렇게 짓는 걸로만 비교하면은 그게 더 비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이 오래됐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산에 올라가서 안방 위치를 잡고 뭐하고 했죠. 그러니까 터가 중요한데 그 집은 주변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집인데 얘가 다른 데로 쭉 갔을 때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맞느냐는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진짜 이거는 큰 이점인데 만약에 그 고택이 70년 이상 됐다 면은 나무가 강도가 좋아요. 이 침엽수 특히 우리나라 소나무나 여기 동아시아 쪽의 소나무는 나무를 베고 한 100년에서 150년까지는 건조되면서 강도가 세집니다. 제일 세질 때가 한 110년 정도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강도가 약해져요. 1000년이 지났을 때 나무를 뱄을 때랑 유사해집니다. 1000년 동안은 뱄을 때의 강도가 그대로 가요. 제일 세지는 게 110년, 150년 사이. 그러면은 70년 정도 됐으면은 건조가 거의 끝나거든요. 그럼 그 목재는 목재로서의 그 질이 엄청 좋은 거죠. 그걸로만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답이 되셨나요? 비쌉니다. 요즘에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거기서 사셔야 됩니다. 네. 혹시 시간이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혹시 여기 지금 적어주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써주신 건가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해와 1938에 대해 궁금합니다. 배경 등 기타 등등. 그 혹시 요거는요. 제가 진짜 자세하게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해와 1938에 대해서요. 유튜브에 행가집이라고 들어가시면 최근에 제가 한 3주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19분짜리 영상이니까 1.5배속으로 네, 한번 봐주시면은 거기에 진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이 어떻게 서울대에 이전됐는지 과정을 알고 싶어요. 혹시 이거 질문하셨던 분, 제가 이게 규장각이 그 한옥이 그대로 서울대로 가 있나요? 제가 그걸 몰라서. 한옥인가요? 아 그래서요. 사실 규장각의 명칭을 서울대에서 쓴 거죠. 근데 거기 뭐 이렇게 규장각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 서울대 안에. 아 그래요? 한옥이 있나요? 한옥인지는 지금 네, 한옥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자세히 아는 바가 없는데요. 네, 이거는 네,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감회동 종로 북촌 설화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고 했고요. 오늘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저희 회사 광고는 아닌데 저희 회사가 차무리 건축이거든요. 거기에 차무리 뉴스에 이 저희 회사 작업들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수의 집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한옥도는 내 집이라는 공간을 꾸리기 쉽지 않은데 눈요기에서 벗어나 실체 공간에 대한 애정이나 실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서 좋은 것들 보세요. 제가 이번에 한강 작가 원래 이제 뭐 작품도 계속 봤지만 이번 인터뷰 때 들었던 게 이제 애를 가져야 되는 시점에 했던 인터뷰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애한테 뭐 수박의 달콤함, 그다음에 뭐 남편분께서는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좋은 점들을 먼저 찾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전주 좋잖아요. 뭐가 좋냐 하면은 이게 어쨌든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또 사람이 들어가면은 뭔가에 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돈의 힘이라고 하나요? 뭔가 그거 없으면은 마치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은. 네, 그런 거 아니고 동네에서 낡은 집도 있지만 골목이 있고 뭔가 회상할 수 있고 바람도 불고 나무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거기에서 좀 애착을 가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를 하려고 할 때 꼭 지키는 원칙이 무엇인지 저는 땅,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짓는 재료,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과 인문 조건들을 설계에 담으려고 노력하고요. 이건 아까 이제 질문하셨네. 빈집을 잘 찾아서. 전주 한옥, 서울 한옥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서울에도 아마 비슷한 한옥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는 2층 한옥이나 얼마 전에 지어진 한옥들은 원래 전주에 있던 한옥의 형상이 아니에요. 네, 이들이 살았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옆에 사실 전동성당만 봐도 그 어떤 비례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통칭해서 약간 백제 쪽에 있는 땅들의 한옥을 약간 묻거든요. 되게 정교해요. 작고 기능적이에요. 제 이제 선배 건축가 중에 초기 1990년대 초에 전주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한옥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이라 민가라고 불렀죠. 그 한옥들 조사하셨는데 그렇게 기둥 크지 않아요, 진짜. 넓긴 넓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가 전주시의 땅이고 하니까 또 문화적으로도 되게 풍부하고 그런 것들이 집에 남아있죠. 서울은 북촌만 가도 북촌은 사실은 전주랑은 또 달라요. 거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건설사들이 대량으로 건물을 팔기 위해서 지은 집들이에요. 이거 오늘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그냥 한 회사에서 1년이 막 500채씩 줬어요. 네, 집장수들이 지은 집이에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시를 이루려면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의 전주 지금 한옥마을에 남아있는 모습이 전주의 한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사람 사는 모습들이 있었고 간혹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카페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괜찮은 6채인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카페 봤는데 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예전 모습이.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한옥의 대중화가 어떠신지. 사실 전 대중화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다이소든 아니면 쿠팡이든 필요한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또 산 물건을 중고시장이나 아니면은 팔기도 하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화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기호품처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지고지순한 뭔가이기 때문에 약간 도덕률 같은 게 그 안에 있어요. 저게 한옥이야? 일본집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얘가 사실은 시장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한옥이 어떻게 시장에 나와? 그러시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아파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집 짓는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 집 짓는 거를 옆에 가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선분양이 된다는데 그럼 지금 계약금을 넣고 집이 지어지고 중도금을 넣고 하면은 2년 뒤에 내가 선분양 받았던 집이 올라가 있어요. 마법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뭐 저는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한옥도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 지어졌을 거예요. 질 때 북촌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했어요. 자, 뭐 이자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서 앞에 세를 이렇게 주시면 당신 이거 한옥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그게 여태 온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한옥이 대중화되려면 두 가지 방법. 공공에서 좀 비싸지만 한옥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경험해주게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논리로 지어질 수 있는,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한옥과 다른 한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거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제는 너무 오래된 주제긴 한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아파트의 거실 한 켠이라도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좀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통 건축 부속 시설과 건축 요소까지 포함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신지 궁금해요. 저는 부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엌. 제가 예전에 여기 나주에 내려왔을 때 하나 사가지고 올라간 게 있어요. 그 엄마나 누나 아니면 동생이 아궁이에 불 지필 때 앉는 아주 낮은 의자였어요. 무슨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부엌이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밥을 해주고 불이 있고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흙도 있고, 그런 공간들 저는, 네, 그게 다 아닌가요? 먹고 못 먹으면은 큰일 나니까 부엌이라는 공간이 중요하고. 한옥 이행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잠깐만 다른 거 먼저요. 이게 뭘까요? 무슨 요일? 왜 한옥인지 한옥의 조건. 한옥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습니다. 촉촉한 밤 제 마음도 한옥해 봅니다. 누구시죠? 네, 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난방 시스템도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한옥하면 정말 온돌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이제 한옥은 아직도 좀 춥다 약간 그런 생각이 전 조금 아직도 있어서 좀 이제 지열이랑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한복처럼 한옥도 개량 한옥 이런 것들처럼 혹시 난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방 장치나 아까 바람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는 혹시 좀 이렇게 좀 대체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같이 현대식에 맞춰서 들어가는지, 한옥의 매력은 충분히 저는 이제는 푹 빠졌는데, 네, 관심이 있었고 했는데, 현재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아버님이 살았던 집이어서 약간 원래 한옥은 아니고 개량식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바뀌어진 이런 약간 그런 식의 집인데, 리모델링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춥고 덥고 이게 너무 저는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네. 못 들어서. 네, 이건 뭐 동영상으로는 아닌데, 이 집이 여기 이제 다락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도 아주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집이 뭐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 지었던 한옥인데, 그게 불나서 1939년에 중수라고 해요. 고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량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집을 뜯어 보니까 마지막 영의정이 짓기 전에 나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0년 동안 그냥 이 뭐 약간 청렴을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 막 다 온갖 거를 안 버리고 막 계속 엮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막 참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참나무 대들보도 나왔고 여러 가지 집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는 이제 뭐 그 문중에 있는 장손이 계속 내려와서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청했던 게, 왜 장손은 무슨 과거에 뭐를 잘못했길래 외국 갔다 오고 뭐하고 다 뭐 공부는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무조건 내려와서 있어야 되냐. 만약 그걸 지켜야 된다면 여기 와서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도 맨날 막 흙바닥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할 게 아니고 실내에서 그냥 폼나게 절하고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단열을 저 지붕 위에 200mm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 안 새게 했어요. 지금 기술을 저기다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감가삼각이 잘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와서 사람들이 저 뒤에 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다 지키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돈을 많이 쓰셔라. 지금 많이 써도 이거는 후세에 남을 일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400몇 년 동안 지어져 왔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집의 전통이니까 그럼 지금 당신은 후세의 길이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되라.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저기는 완전히 단열을 철저하게 하고 안에 펠릿 보일러도 있고 지열도 했고 태양광도 하고. 다 들어간 거네요. 네, 여기 앞에 요 지금 사랑채는 한 30평 정도 되는데 겨울 한겨울에 9만 원. 전기세가 그냥 계속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왜 그랬냐면은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이 저는 저런 걸 이제 계속 보잖아요. 뭐 몇십 년 되고 막 100년 되고 보니까 지금 돈 써서 좀 잘 고치여도 되겠다 한 거고 여기는 계속 이제 집을 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랬던 집이에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지붕을 안에서 밖에서 열이 들어와도 안 빠져나가게 지붕에 단열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보셨던 집들은 다 지붕 단열한 집이에요. 네, 지붕 단열하고 이중으로 방수를 합니다. 기와가 깨져도 안 새게. 네, 숨구멍도 주고. 현대 기술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한옥에. 근데 이게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는 이 많은 것들이 좀 기능들이 있으면서 이게 한옥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지금 뭐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저희 회사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네. 혹시 제가 다 안 읽었다? 네, 다 읽은 것 같은데 한옥 이행시만 지금 제가 머리에 떠올리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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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거 혹시 지극히 개인적인 답변을 이거는 네, 이거는 나중에 저희 회사에 연락을 좋은 집이에요. 네, 조금해도 저희 회사에 아니면 우리 저기 대표님한테 전주에 있나요? 아, 네, 장수 좋은 동네네요. 한번 저희 회사 차무리 건축이거든요. 나중에 네, 저희 지금 보길도에도 일하고 있어요. 보길도에 한 100년 된 한옥 있어서 네. 윤선도가 기양 갔던 동네. 네. 새로운 재료예요. 이거 다 새로운 재료예요. 전부 다 이런 거. 근데 한옥처럼 저희가 잘 엮은 거예요. 디자인을 해서. 네. 흙 좋죠. 근데 흙이 좋은데 예전처럼 벽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쓸 수 있다면 흙은 좋아요. 아니 본인이 직접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일반 건축에 쓰는 재료들입니다. 네. 자, 이제는 제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